안녕하십니까. 고정관의 쏙쏙 경제 고정관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10월 26일 날 어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42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뭐 여러 군데서 열립니다. 구미에서도 열리고 현충원에서도 열리고 하는데, 저는 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충남 당진에 있는 삽교천 방조제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저희 동료들과 지인들 한 30-40여 명이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1962년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90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북한도 한 200여 불 정도 되고요. 심지어는 캄보디아나 미얀마도 한 200여 불, 필리핀은 240여 불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은 뭐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을, 국민들을 잘 살아보자,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집념에 따른 그런 경제개발 계획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잘 살았던 나라들은 지금도 1인당 소득이 1,400여 불입니다. 1,400여 불 정도 되는 나라를 제가 여러 나라를, 북한은 제가 안 가봤지만은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를 가봤습니다만, 대개 그 정도면 상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개 빗물을 받아서 어 가라앉혀서 뭐 얼금얼금한 삼배 같은 것을 가지고 가라앉아서 먹는 이런 상황이 바로 1,400불 정도 되는 그런 국가의 생활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1960년대 서너 배나 못 살았던, 2배 이상 못 살았던 극빈의 그런 국가에서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을 목전에 둔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뭐 그야말로 부국에 대한 공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손색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뭐 좌파들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에 대해서는, 산업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희 동료들이 한 모처럼 마지막 공식 행사에 참여했던 그 삽교천 방조제에 가서 추도식 참석하고 마지막 박정희 육성 연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육성 연설에 나오는 그 절절한 목소리, 이제 우리 농민들도, 우리 농촌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정말 절절히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어제 듣고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오늘은 경기시사 해설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또 공교롭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42주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구미라든지 현충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또 삽교천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기념 추도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공교롭게도 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2년 만에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유명한 그 6.29 선언을 한 그런 대통령이죠. 87년에 소위 말하는 노동자 대항쟁, 뭐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 끝에 결국 6.25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직선제를 부활시키고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 첫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이 사람 노태우는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6.25 선언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만, 그러나 6.25 선언으로 인한 선언을 가져왔던 87년의 그 87년 사태, 민주화 운동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붙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그 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6년간 우리 임금이 연평균 20%씩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6월 항쟁 결과 탄생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중에 민노총과 정교조로 모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히 자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결과 92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추락을 시작해서 합니다. 결국은 중진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6월 항쟁을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환경이다 그런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너무 과도한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 힘든 6년 연속 임금이 연평균 20%씩 올라가는 사태를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 탈출 도시가 시작되기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출범해서 그 후에 민노총과 정교조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화 항쟁보다는 좌경화 항쟁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가장 큰 노태우 대통령 공적은 그 당시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는데 분당의 일산에 200만 원을 공급함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거. 일기 신도 조성이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86년에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면서 해외 부문에서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분당의 일산에 200만 원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당히 집값이 안정되었죠. 몇 년간 그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이나 고속철도 만들고 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과 소련 등과 국교를 맺는 과감한 국방 정책을 통해서 공산권 45개국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농업이나 자영업자까지 혜택을 주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말년 정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대표,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신한국당이 창당되면서 문민정부를 탄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12.12 사태라든지 5.18 민주항쟁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는 또 역사적으로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옥고도 지르고 또 백담사까지 다녀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추징금이 거의 한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아마 추징금의 그 판결이 났는데 얼마 전에 그걸 다 갚았다 이런 얘기도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어제 경제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3분기 성장률 0.3%에 불과해서 지금 올해 4%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럼 1분기에 1.7%, 2분기 0.8, 3분기 0.3인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생각하면 금년에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4% 정도 달성이 돼야 되는데 올해 4% 성장이 힘들 전망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0.3%밖에 성장이 주저앉은 것은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국은 정부 지출과 수출 외에는 국내 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여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민간 소비는 GDP의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기가 힘들죠. 게다가 우리는 지금 줄기찬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에 반기업 정책 때문에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주택 부문에서 계속되는 공급 억제 정책 때문에 건설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장이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는 여전히 일자리 고용이 악화되고 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재정 정책, 돈 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기를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투자도 늘어나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건데
지난 4년 반 동안 해 왔던 그 위발 자전거, 정부에 돈 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의 긴축으로의 전환에 맞추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게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서 한국은행이 지금 고민에 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바라고 삼성바이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드디어 모더나 백신을 243만 회분을 이번 주에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드디어 백신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뭐 복지부와 식약처와 질본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삼바의 기술 이전 소요 기간을 대폭 줄여서 지금 드디어 이번 주에 240만 회분을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에서 바이오 회사에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부스트샷 실탄을 확보했다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참 우리나라, 제가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뭐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뭐 IT도 그렇고 또 문화 오락도 그렇고, 정부만 관여하지 않으면, 정치만 제대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치가 꼭 이런 것을 발목을 잡고 규제를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5년 재임 기간 중에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이 엊그제 있었는데 자화자찬만 했다. 1만 7천 자 중에서 5,300자가 자화자찬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컨대 뭐 경제가 회복돼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었다. 지금 재정은,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400조인데 600조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400조나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었다든지, 또 고용이 코로나 위기 전에 99.8% 회복되었다. 지금 고용 사정이 완전 빈사 상태인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야당에서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좌우자찬만 한다.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고 드디어 물류 대란이 미국에서 페북이나 트위터나 구글, 아마존 주가도 하락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물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플랫폼에 구매를 신청하면 그 물류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가운데 어제 26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무슨 거래를 했나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령 퇴임 후의 안정과 이재명 기사의 에 대한 지원을 거래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그래서 결국은 어 외견상으로는 대장동 게이트에 철저 수사 지시를 하지만 말뿐이고 짜인 각본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대출이 어제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발표됐는데, 어제 뭐 일들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노태우 대통령 서거, 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청와대 차를 마시면서 대담을 했던 차담이라고, 차담. 어제 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출이 2억이 넘으면은 DSR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민들이 더욱 빚내기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결론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얼마 안 남았죠. 한 2달 좀 3개월 뒤부터 DSR 2단계가 적용되는데, 1월에는 지금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 DSR을 강력하게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또 내년 7월부터는 DSR 3단계라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DSR을 60에서 50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가계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DSR이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의 상환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강행하는데 DSR을 너무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빚내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면 DSR을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죠. 6억의 집을 주담대를 하면 지금은 4억 정도 빌릴 수가 있지만 2억 7천만 원밖에 빌리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밖에 안 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앞에는 연소득 6천만 원이면 2억 7천, 연소득 5천만 원이면은 1억 5천만 원밖에 빌리지 못하니까 내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거죠. 9억 원 이상 집은 어차피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집값을 거의 전부 9억 원 넘는 집은 집값을 전부 내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6억 원의 경우에도 4억 5천만 원 내 돈 있어야 집을 사게 되니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고요. 내년엔 더욱더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총량 대출이 가계부채가 4 내지 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증가를 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총량 규제가 항상 문제가 생기죠. 총량 규제가 성공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 만약 6억 원 대출 같으면은 집값이 4억 밑으로 안 떨어진다 그러면 2, 3억 정도는 대출을 해주는 것도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건 은행에 부실화될 염려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막무가내식으로 하다 보면 또 전세 대출은 뭐 좀 예외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값은 좀 꺾이겠지만 대출을 끼고 집 사려는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을 좀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지금 자영업자 우리나라에서 한 뭐 600만 명 되죠. 혹은 생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결국은 제도권에서 빌리지 못하고 초고금리에 연평균 400% 넘는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 나가는 불법 사채로 빠지는 우려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2030 무주택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게다가 금융회사의 CEO에게 직접 가계부채 관리 책임을 맡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규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2일부터 다음 달 12일부터 20% 인하되어서 휘발유 1리터당 164원 낮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한 2주 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디 비정규직이 8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 8월에 비정규직이 806만 명이 되어서 800만 명을 돌파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157만 원에 달한다. 정규직은 평균 333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176만 원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취임해가지고 처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는 것은 다들 그것이 강제로 되는 게 아니죠.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되면서 결국은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돌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일자리만 늘리니까 세금 일자리라는 게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니까 비정규직이 늘 수밖에 없죠. 지금 뭐 2030 청년들은 게다가 이제 주휴수당 뭐 이런 거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주당 3일 미만 일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150만 명이나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쓰리잡을 낀다 이런 얘기. 무조건 어떤 시장을 이렇게 제도로 규제하려고만 하니까 부작용만 계속 속출이 됩니다. 20대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까 20대 근로자의 한 30%는 실업자고요. 40% 비정규직, 나머지 정규직은 한 뭐 16%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 보고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 현장의 참상을 보여주는데 뭐 지금 앞에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정부에 나서서 하려고 했지만 갈등만 키우는데 그런 가운데서 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이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1,600명을 직고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지금 이것이 정규직 대표들이
사측이 전환을 강행할 때는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면 뭐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 때문에 노동시장이 꽉 막혀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이다. 노사협력은 141개국 중에 130이다. 한국처럼 강성노조가 무소불위로 지금 불법 파업을 하면서 행사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없죠. 141개국 중에서 130위 정도의 노사협력이 수준이 낮고 유연성도 97이다. 뭐 이런 최하위의 노동사 시장입니다. 이게 제가 그런 가운데 최태원 SK회장이 김부겸을 만나서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3년간 28,000개를 만들겠다.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 보였습니다. LG의 그 회장, 부회장과 또 만나서 김부겸 만나서 3년간 3만 개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일자리는 시장에서 소주 환경을 개선해서 만들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중위와 약속을 해서 만들어낸 일자리. 관제 일자리로 봐야 되겠죠. 봐도 뭐 큰 문제 없을 정도.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다른 길을 갖는다. 불법 장애 투여 대신에 법 사각제 노동자를 끌어안는 안기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도 무소불위의 불법 파업을 일삼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책임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사상 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 비중이 2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80만 곳에 2조 4천억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이게 계속 탄소 중립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선진국은 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독일은 33%, 일본은 35%. 그 기준연도도 독일과 일본은 뭐 1990년, 2013년, 우리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이 커지고 한국은 또 원자력도 활용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넷째로 하자면 일자리는 오히려 20% 이상 사라질 것인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기업은 수천조 원 부담을 지금 예상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지원은 수조에 그칠 전망이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만 하더라도 400조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나왔는데 ESS라고 그래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만 하더라도 1,000조 원의 비용이 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탄소 포집 저장 활용량 CCUS는 아직도 기술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질이 나오는데 프랑스에서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50%씩 해서 탈탄소로 가는데 그래서 2050년까지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원자로를 14개를 더 신설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만 지금 이렇게 근데 탈원전하면서 탈탄소까지 간다 하는데 LNG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고 원자력은 녹색 에너지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황당한 LNG 발전소에 그러다가 LNG가 이제 지금은 좀 2034년까지는 24기를 더 늘렸다가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대부분 폐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2034년까지 24기를 더 늘렸다가 또 16년 뒤에다 폐쇄한다. 국가의 자원 배분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 황당한 계획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에너지 리스크를 자초하나 왜 자해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안 되면은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다가 유럽은 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다가 안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전기를 수입한다는 얘기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중국 자체도 전기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 카르텔에
그 이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통상 전략도 다시 짜야 된다. 바이든은 공급망 디커플링, 중국과 완전히 따로 공급망 디커플링 전략을 하고 있고, 중국도 디커 공급망을 지역화하는 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급망을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데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특히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략 산업이라서 선진국의 노골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상관 남노치를 강화해야 되고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리핀과 FTA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안과 혹은 또 RCEP 등등에서 이제 FTA가 있습니다만, 좀 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 관세를 더 낮추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에 도달해서 문정 들어 2배로 올랐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2억이 더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1억씩 올라가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23년까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방배동이라든지 둔촌동 재건축이 불발되고 있다. 금년에 공급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오염 토지에 대한 그 종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불거지면서 10개월 이상 늦어져서 올해 공급의 40%가 사라질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지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복지 부담이 늘어났다. 대한민국이 2009년, 2019년간의 GDP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 8%나 증가해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사고를 피자니까 학생들이 파라폰에만 더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대학생 공교육비는 OECD 최저 수준이다. 교육에서는 전면 재설계해야 된다. 지금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한 지가 14년째나 되는데 정부 재정 지원은 뭐 그냥 그야말로 질끔질끔 나오면서 대학생들의 공교육 시스템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카오 택시의 호출 알고리즘을 정교진에서 검토한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본다는 얘기죠. 코스피가 지금은 3,50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효과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에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오락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주가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서 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1,674억을 기록해서 196%나 상승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도 올라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지금 지수 등락이 전망하기가 힘든 속에서는 주로 ETF, 상장 지수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펀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익률 톱은 컨텐츠나 메타버스 관련 ETF가 수익률 톱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여행이나 항공주가 오히려 다소 주춤하고 엔터주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한 카카오페이 청약에 182만 명이 청약을 해서 1인당 한 주에서 4주를 받을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달 초에 테이퍼링을 하고 또 하순에는 내달 하순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변수가 수둘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금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 다 같이 올랐는데, 지금 가장 큰 것이 어제 역시 그 테슬라 실적이고요. 그 외에 뭐 물류업체도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마침내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24달러를 기록해서 1,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기업은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00조 정도 된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400조 정도 되는데 그 2배 반이 넘는 그런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장 차회사를 다 합해도 시총이 테슬라의 60% 밖에 안 된다.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테슬라의 머스크는 하루에 42조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런 천슬라, 시총 1조의 테슬라를 만들었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언제나 발굴해서 앞서가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죠. 뭐 전기차 혹은 또 하늘을 나는 또 우주 그다음에 뭐 하이퍼루프라고 그래서 또 땅 밑으로 가는 또 그런 초고속 어 저 모빌리티 시스템 뭐 등등 이런 것들 언제나 혁신적인 혁신을 해서 앞서가기 때문에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 전통적인 자동차 시총 다 합한 것에 합해도 천슬라의 60%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주로 테슬라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죠. 해외 주식 보유 서학 개미 해외 주식 보유 순위에서도 테슬라가 11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가장 많이 두 배 애플의 거의 2배 반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은 약 61,98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4,27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번에 이제 그 12월 19일에 비트코인 선물이 ETF 선물 ETF가 된다는 소문 때문에 계속 올라갔죠. 중국의 규제 때문에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서 막상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자 다소 이제 그 항상 그 자산 시장에서는 기대가 있을 때 올라가고 기대가 실현되면은 하락세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때는 이미 기대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하락세가 다소 반전하고 있지만은 6,1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디파이가 이더리움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것도 역시 10월 19일 날 비트코인 ETF 상장에 맞춰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 선을 4,100, 200 선을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7,442만 원, 그다음에 이들은 51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7,41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장기등 평균선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다소 반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반등이 안 되면 더 떨어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다소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고요. 이더리움은 반면에 거의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어 SNS 등에서 거론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코인을 밈코인이라고 이 밈코인, 시바이누라든지 혹은 도지코인 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마스터카드가 드디어 암호화폐로 결제하기로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벡트라고 하는 벡트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벡트가 뉴욕 미국 주식 파생상품 거래소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인데 이게 자회사 벡터죠. 여기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과 제휴를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스터카드는 세계 2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스터카드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결제할 경우에 바로 이 벡트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포함해서 결제 시스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벡트에서 바로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제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벡터 주가가 234%나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암호화폐 결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교직원 공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 캘퍼스라고 그러죠.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휴스턴 소방관리퇴직연금 등등의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특검법 이후에 4대 거래소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에 진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나무 같은 경우에 업비트의 운영회사의 도나무는 지금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주식을 막 교환해서 BTS 기념품 NFT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라고 게임 회사인데 위메이드가 블록체인을 품고 앞으로 이제 위메이드는 자체 개발 가상화폐로 게임계 기초통화를 만들 것이다. 이런 야심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디파이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디파이가 지금 거래량이 디파이의 예치 잔고가 지금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자 디파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자금시장방지기구에서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공고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규제 가능성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파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이 결국은 국제자금시장방지기구가 이 디파이도 그 안에 넣는다 그러면 앞으로 디파이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를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BDC가 통화정책의 효율성, 왜냐하면 CBDC는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거든요. 효율성은 높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년 안에 도입하겠다고 속도는 내고 있지만 제도적 준비, 익명성의 범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련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오늘 지금 그 정도 하고 지금 네. 지금 특히 이제 정상회담을 미끼로 해서 남한을 홀려서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 신북풍이 다고 특히 이제 북경 내년 2월에 있는 북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신북풍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